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사이넥스 대표 김영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저희 사이넥스 신년 브리핑 13번째, 13년 차이고요. 또 글로벌 시장 진출 신발끈 조이기라고 하는 주제로는 4번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4년을 계속해서 했던 거는 준비를 좀 탄탄히 하자. 그리고 이제는 신발끈을 조였으니 뛰어나갈 때가 됐다. 그런 의도로 이번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신년이니까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 내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의료기기 최신 규제 동향 따라잡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그 나라의 허가. 어떻게 허가받지?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허들인 것 같아요. 물론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허가를 받아봐야 그 다음에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늘 이제 시장 진입을 얘기할 때 규제 중심의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가지 파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게 글로벌 규제 그 분야에서 규제가 어떻게 지금 변천을 해왔고 그것과 관련된 강대국의 속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그 속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아주 짤막하게나마 쭉 같이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서 한국은 뭐 했나? 라고 하는 생각 또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번째로는 올해 꼭 알아두셔야 할 미국과 유럽의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해서 저희 신동환 상무가 나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규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주 듣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규제 조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또 역량 강화 또는 reliance. reliance라고 영어로 말하면 그냥 의존하다 이런 뜻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식 용어가 없어서 제가 그냥 reliance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또는 뭐 합의 표준 또는 컨센서스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인데요. 이 4가지가 표면적인 내용과 또는 맥락과 또는 이제 그 사실상의 그 숨은 속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규제 동향의 어떤 그 흐름과 또 미래 방향을 좀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키워드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의료기기 규제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규제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미국에서 1976년에 시작됐는데 이게 가장 세계 최초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 접근의 통제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안전관리의 목적을 둔 규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6년에 처음 의료기기 규제를 시작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들의 교훈을 반영을 해서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팔리고 있었던 의료기기를 철수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판매하도록 했던, 그렇지만 새로 공급을 하려고 했던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를 많이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DA가 중앙집권적으로 연방법에 기반으로 해서 전주기 안전관리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유럽연합의 규제인데요. 1993년에 그 유럽연합 출범하면서 생긴 이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전성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미 매우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각 나라, 유럽 각 나라의 규정에 베이스라인을 맞추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그런 이제 규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요구사항만 맞추면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느 한 정부가 허가를 해준다는 게 이 유럽연합 체제에서는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NB 또는 우리는 Notified Body라고 하는 그런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의료기기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CE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고, 사실 사후 관리는 매우 약한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보면 시장 진입을 하기에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유럽연합은 매우 쉬운, 이렇게 이제 시장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약 18년 정도 늦게 의료기기 규제 제도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제조자 입장에서는 진출하기 좋은 이런 이제 규제 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개발도상국에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선진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를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신흥 개도국이 허가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보시면 CE 제도를 많이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CE 제도가 유럽 30여 개국에서 인정받은 그런 승인이었기 때문에 신흥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도 또는 안전성을 검증할 역량은 없어도 그대로 갖다 쓰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른쪽에 보시면 WTO TBT 어그리먼트에서 국제 표준을 사용해서 무역 장벽을 해소해라 라고 하는 큰 메시지가 각 나라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CE는 ISO와 IC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국제 표준이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의료기기를 승인을 해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신흥국 규제기관에서는 CE만 있으면 최소한의 안전성은 또 품질은 검증된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산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에 그 규제 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인증 시스템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 1990년도 후반과 2000년도 사이에 CE 마크가 급속하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와 동유럽, 아시아 또는 중동 다수 국가가 CE를 보유한 의료기기는 심사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바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FDA 규제는 골드 스탠다드, CE는 골드 레퍼런스다라고 할 정도로 CE가 아주 보편적인 참조 허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규제가 강한 것이 좋으냐 또는 낮은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경험을 보면 이 이후에 미국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미국에 있던 의료기사들이 모두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미국을 잃어버리는, 미국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유럽연합이 통합이 되면서 큰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됐고 또 CE 마크의 그 인정 기준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일랜드가 의료기기 제조 허브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생산된 의료기기는 네덜란드 같은 이제 항구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유통 허브로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그 미국의 강력한 규제가 산업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는 CE 중심으로 이제 시장 통합은 했는데 그 규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안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사들 간에는 이 IS나 IAC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고, 또 MB의 심사도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의료기기의 공급사가 누구인지 추적해서 해결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부족을 해서 계속 안전사고가 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미국은 미국 내 제조 기반을 다시 좀 일으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고, 유럽은 환자 안전과 또 실효성 있는 규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져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유럽에 비해서 규제를 좀 균형감 있게 좀 약간 완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 또 유럽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겨서 이 두 개의 니즈가 좀 맞아서 그러면 이 규제라고 하는 거를 조화시켜보자.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도 미국에 빨리 출시할 수 있고, 또 유럽에서도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공통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미국의 큰 방향은 유럽이 차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표준을 미국의 법 안으로 끌어들여 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1997년에 FDA 현대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IC 60601을 이제 미국 FDA 심사 기준으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 2월 2일부터 품질 시스템, 유럽 기반의 품질 시스템이었던 ISO 13485를 준용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표준을 다 이제 준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거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씩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긴 했지만 그게 별로 실효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MDD를 MDR로 전환하면서 전에는 지침이었던 것을 이제는 규제로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그런 전면 개편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DR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경과기간이 완료되는 제품과 또 28년 말까지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제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때까지는 반드시 이 두 개 MDR의 규정에 적합을 해야지 유럽 내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미국은 유럽의 좋은 점을 차용했고, 또 이제 EU는 또 미국에서 배울 것을 좀 배워서 규제가 조화가 되는 이런 이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태적인 그 규제는 거의 다 많이 조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 조화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모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컨버전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섞는다는 개념이죠. 규제를 섞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두 개가 이제는 거의 이제 유사한 요구사항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요구사항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비슷하고 절차는 좀 다르고, 그렇지만 아직 규제 조화를 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글로벌 규제 조화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제 규제 조화라고 하는 거는 국가별로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결국 이제 미국 아니면 유럽의 것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글로벌 규제 조화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국가별로 다른 의료기기에 대한 요구사항, 안전성과 성능과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 세계적으로 좀 통일시키자. 그리고 이 시작은 미국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GHTF라고 하는 규제 조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 요소가 뭐고 개념이 뭐지? 라고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1992년에 GHTF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조화의 대상이 뭔지, 어떤 것을 어떻게 조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밑작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이 밑작업이 끝난 걸 가지고 IMDRF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각 나라의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를 다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한 가지의 규제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규제 수준과 다른 신흥개발도상국의 규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신흥개발도상국의 이 규제 조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96년에 아시아 하모니제이션 워킹 파티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이 GHTF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신흥국 규제 역량 강화하는 기구로 만들었고 21년에는 글로벌 하모니제이션 워킹 파티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뭐 중동과 또 남미와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그 신흥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 교육 기능이 강화된 그런 그 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IMDRF와 GHWP가 거의 같은 한 38개국, 40개국 정도의 참여국을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란 이렇게 마킹된 걸 보시면 뭐 중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기구 양쪽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IMDRF만 참여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이 나라는 대부분 아주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IMDRF와 GHW 양쪽을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규제에 대한 앞선 그 규제를 계속 따라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그 역량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약간 중간자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약진이 아주 무섭습니다. 중국이 23년부터 GHWP 의장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흥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그 광저우에 GHWP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개도국을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작년에 GHWP 차이나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까지 한 4천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의료기기의 그 품질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GHWP를 중국이 너무 주도를 하니까 미국이 GHWP를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GHWP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의사 결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하고 방향이 다르다. 라고 해서 탈퇴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GHWP는 IMDRF를 또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이 의료기기 규제 분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릴라이언스를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릴라이언스란 뭐냐면 중국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말레이시아에서는 우선 인정해주겠다. 심사를 간략히 하거나 뭐 이런 이제 개념인 거고요. 결국은 중국의 의료기기가 말레이시아에 빨리 신속하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 진단 제품부터 시작을 했고 중국은 이 릴라이언스를 각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그 GHW 아카데미라고 하는 도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지나온 코비드-19의 임팩트를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의료기기 공급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공급망의 이슈는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다자기구가 의료기기 규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WHO나 또는 APEC 또는 아프리카 연합개발기구
또는 파호라고 하는 법미보건기구에서 이 규제조화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세계보건기구는 기본적으로 관심사가 저소득 국가의 의료기기 또는 저소득 국가의 보건을 향상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소득 국가는 하나같이 규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의료기기의 공급을 지연시키고 의료기기가 없으면 저품질의 의료기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규제기관 간의 릴라이언스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을 수 있는 규제기관이 허가를 한 것은 역량이 없는 저개발 국가의 규제기관이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법미보건기구 파호에서도 주로 이제 남미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구는 미주 지역의 WHO 역할을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도 저개발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국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가능한 한 규제당국자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개발기구도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의료기기 규제는 보건 인프라의 일부이고 규제가 조화되지 않으면 의료기기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감염병이나 아니면 산모나 신생아 사망률이 높고 비전염성 질환도 높아서 이 다른 나라에서의 의료기기의 허가의 내용을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한 산업정책과 보건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APEC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데요. 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게 기본적인 미션이고 규제의 차이가 관세보다 더 큰 무역 장벽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간의 조화 그리고 릴라이언스를 확산을 시켜서 중복된 허가 절차 또 중복된 시험 그걸로 인한 의료기 공급의 지연을 최대한 막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기구가 이 릴라이언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MRA라고 해서 상호 인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는 미국 거를 받아주고 미국은 우리 거를 받아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규제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그 상호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서 사실 상호 인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이름을 바꾸고 자세를 좀 바꿔가지고 개도국한테 의료기기 인증의 내용을 많이 알려주고 그 이해를 통해서 의료기기가 빨리 공급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이제 그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글로벌 의료기기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규제조화라고 하는 거는 미국과 유럽의 양대 산맥이었던 규제가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제 조화가 되었고 그렇지만 첨단 기술 분야, AI와 같은 기술 분야는 아직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유럽이 법을 내놓고 미국은 가이던스를 내놓고 누가 표준이 될 것이냐를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결국은 정리는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조화의 부분을 좀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 데 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량 강화는 주로 이제 신흥국 규제기관이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신흥국 규제 당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그때에는 만약에 신흥국의 그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는다면 필요하다면 우리 회사의 기술의 내용 또 우리가 뭐 한국에서 허가받은 내용, 미국에서 허가받은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설명을 잘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릴라이언스는 지금 이제 이
필요성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에, 사실 이제 한국의 이제 식약처는 사실 릴라이언스에 되게 별로 이런 릴라이언스, 해외의 신흥 개도 국가의 릴라이언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되게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를 나갈 때마다 중국이 막 휩쓸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한국은 뭐 하고 있지? 한국은 우리가 지금 국내 내에서 굉장히 의료기 수출을 많이 하자라고 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물꼬를 가장 쉽게 터주는 게 이게 릴라이언스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이제 식약처에 있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기관이건 또는 산업계이건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의 규제의 릴라이언스에 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의 표준,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ISO, IC, AMI 굉장히 표준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표준을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할 거 없이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타이틀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많은 이 표준들은 적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불명한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적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랩에서 좀 더 조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에 월드 메디컬 디바이스 스탠다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준의 적합 기준까지도 좀 조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합의가 만들어져서 이 기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좀 기초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그 규제 조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게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저희 회사의 신동환 상무가 유럽과 미국의 올해 꼭 알아두셔야 할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에서 지금 2026년 미국하고 유럽 최신 규정에 대한 그 동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FDA QMSR입니다. 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이 2025년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QSR을 ISO 13485와 조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인 ISO 13485와 조화를 시켜서 QSR을 개정했다라고 좀 보셔주시면 되고요. FDA는 이 작업을 2024년 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규정을 공표는 이미 된 상태고요. 지금 유예 기간 2년이 지나서 올해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MSR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규제와의 국제 조화로 하나의 QMS 체계로 미국하고 해외 그런 규제를 동시에 충족하게끔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QSR을 현대적인 품질 경영 개념에 맞게 개선을 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계부터 제조, 변경관리, 시판 후 활동까지 의료기기 전 주기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이제 FDA QMSR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그 QMSR은 의료기기 전주기, 즉 설계, 제조, 서비스, 설치, 보관까지 전 과정에 적용이 된다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QSR보다 적용 범위가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적용하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FDA가 ISO 13485 2016을 공식적으로 참조 표준으로 채택을 해서 여기에 더해서 위험관리 표준인 ISO 1497도 함께 연계돼서 적용이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한 점입니다. 이 말인즉 품질 시스템하고 위험관리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된 구조가 되었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그 외 포장 관리가 조금 강화된 점이 조금 유의해서 향후 FDA를 준비하실 때는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FDA QMSR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QMSR에 대한 최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FDA의 CDRHA 업데이트를 통해서 QMSR의 세부 내용이나 추가 변동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FDA 웹사이트에 현재 지금 많은 제조사분들이 FAQ를 통해서 실제 사례들을 올리고 FDA가 이거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향후 저희가 QMSR을 적용하는데,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자사 QMS에 대한 갭 분석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QMSR의 요구사항과 비교해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를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향후 예상은 FDA 품질 시스템 심사 기법인 QCC 이제 새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 QCC는 QMSR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 FDA 심사 방식에도 조금 현재하고는 QSR 심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조사에서는 QMSR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 QMS를 한 번에 업데이트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정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후 MDR 관련 최신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MDR 유예 기간을 정리한 표를 보시면 이제 클래스 2B 임플란트 제품하고 3등급 제품은 MDR 유예 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MDR 인증을 서둘러서 인증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신청해서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3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유예 기간을 믿고 지금 MDR 준비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고위험 등급의 제품들은 이제는 지금 MDR을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회사 제품은 클래스 2A 또는 2B 넌 임플란트 제품이니까 아직 3년 정도가 남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아마 지금 뒤에 제가 준비한 2장의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MDR 인증을 위한 MB 계약 소요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실제로 서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개월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일부는 1, 2주 내에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1에서 2개월 구간에서 좀 집중돼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2에서 3개월, 길게는 3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MDR 인증을 계획하실 때 인증심사 이전 단계인 MB와의 계약 체결 기간도 일정에 반드시 반영해서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MDR 인증 심사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MDR 인증은 최소 13개월 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체 60%가 13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29%는 19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전자 제품의 인증 소요 기간은 평균 13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3등급 이식형 의료용품의 경우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 또는 24개월 이상을 소요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소요 기간에 MB와의 계약 체결 기간과 저희가 인증을 준비하실 때 작성하는 기수문서 및 필수 제출 자료의 작성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DR 인증은 지금부터 심사 준비하고 신청서를 병행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유효 기간 안에 저희가 인증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MDR 준비 과정에서 제조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위 10개 항목을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뭐 다들 예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임상평가 보고서, 즉 CER 작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MDR이 적용이 되면서 임상 근거의 수준하고 요구사항이 강화되면서
많은 제조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요. 저희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컨설팅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험관리 문서 작성, 기수문서 작성과 보안, 그리고 PMS, PSUR, PMCF 등 시판의 관리 문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GSPR 작성이나 사이버 보안, 사용적 합성 평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검증, 그리고 ISO 10993, IC 60601 시험 진행 관련 애로사항도 가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조회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상평가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26년 새해 신년 브리핑 자리에서 사이넥스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를 최초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CER 라이팅 서비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2026년 1분기까지 AI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프로세스 최적화 및 시범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 빠르면 1분기 말에서 2분기에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CER을 작성할 경우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휴먼 에러라든가 작성자에 따라서 문서 품질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임상평가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스마트 CER 라이팅 서비스는 약 6주 이내에 CER 초안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I 교차 검증을 통해서 임상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규제 요구 사항에 기반한 문서 구조를 적용해서 문서 품질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고 신규 문헌이 나오면 기존 문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CER 작성과 유지 관리를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규제 요구 사항에 맞게 작성드리는 서비스니 많은 관심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